코스피가 사실상 10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한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이 환율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보조지표들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매크로 일정들을 가지고 주가에 대입시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율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네, 지금 여기 검은 선이 원달러 환율이고 나머지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분봉인데, 자, 1,300원을 기점으로 1,300원을 환율이 돌파만 딱 하더라도 뭐가 나옵니까? 고점 구간에서 바로 급락이 나옵니다. 주가의 급락이 1,300원을 돌파할 때마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번에도 1,300 지금 30원까지 튀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2,400까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 자체가 튀어버린 상황이니까. 이게 왜 튀었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금리 인상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자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4월달에 이창용 총재가 새롭게 취임을 시작했는데, 자, 처음부터 금융협회를 개최하면서 바로 금리를 올려 때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좀 4% 금리가 필요하다. 네, 4%의 금리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때 욕도 많이 먹었죠. 왜냐면은 이때 이제 처음으로 SVB 미국에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죠. 이게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기 직전인데, 그래서 우리도 섣부르게 금리 인상하다가 미국처럼 중소은행들 파산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단행하면서 계속 하는 말이 한국은 지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따라가야 된다. 2022년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맞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계속 기준금리 4%까지 올려야 된다. 공포의 시나리오를 하면서 언론에서는 계속 깠죠. 계속. 근데 이때도 이창용 총재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네, 국감에서 나가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 인상 빠르게 하느냐. 근데 네, 한국 은행 통화정책이 연준 의존도가 너무 늦다. 연준 의존도 너무 늦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7, 8월, 9월에도 연준 결정을 보겠다고 말하겠다. 연준이 전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연준 결정을 보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 고용재 의원이 뭣도 모르면서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때 한창 이제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창용 총재는 무슨 소리냐. 연준은 무조건 결정을 보고 해야 된다. 결국 이창용 총재가 맞았죠. 이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왔으니까. 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그럼 왜 금리 인상을 못했느냐? 금리 인상 하고 싶었죠. 근데 왜 못했느냐? 제가 자주 올려드리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 신용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지금 민간 신용 부채가. 그리고 한국인의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거의 뭐 기형적이죠. 65%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국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일어나서 안 된 국가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공용 자산, 우리나라랑 중국이 60%가 넘어요. 부동산 자산의 비율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다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자산이 뭐 10억이다. 그러면 7억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유동성 자금이 2, 3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기형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쏟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욕을 호되게 먹는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 기준 금리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되죠.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다? 증시가 그냥 개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혹시 이러다가 중국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뭡니까? 지금 경기도나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기 이제 전쟁 리스크, 대만까지 겹쳐버린 3중국가 겹쳐버리니까 그냥 자금이 확 빠져나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뭡니까? 경기도나 북한과의 전쟁 리스크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줄다리기를 잘못해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뭐 일본을 선택한다. 일본이 지금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아 정치가 다 개박살 나야 되는데 왜 일본은 올라가고 있느냐? 왜 일본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우리나라가 홍콩, 중국의 동조화를 돼버리면은 큰일 난다. 빨리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된다.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고 미국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환율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50원 뛰어오르잖아요. 전고점 돌파하잖아요. 네, 이거 2400까지 열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2675부터 좀 쭉 빠져버렸죠. 환율이 상승한과 동시에 이 환율의 상승은 너무나 명확하다. 근데 환율이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못 잡아요. 여러분들, 환율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율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율을 잡으려면은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나라 물건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든가,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신용, 그냥 아까 말씀드린 금리가 높아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면은 대박인데, 한국에 그냥 예금하면은 대박인데, 근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보다 한국이 이자를 덜 주는데,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좀 떨어지기 위해서 아직 4% 이자를 주는데 미쳤다고 한국 3%에 투자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요. 금리 올려야 돼요. 근데 총선 앞두고 누가 금리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속을 욕하겠죠. 병신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환율이 잡히기 전까지는, 근데 환율을 잡을 만한 지금 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조정이 나온다. 어떻게 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을까? 저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지금 뭐 책도 찾아보고 해도 우리나라가 환율을 조작할 수는 있죠. 환율을 그냥 우리나라 그냥 달러를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쉽지 않다 여러분들. 최소 이 총선 전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추매하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종목들 바닥에서 기다렸다가 시장 반등할 때 사고, 환율이 이렇게 튀어오르면은 이거를 낮출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미없죠? 죄송합니다. 네, 환율 오르는 거 왜 예상 못했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전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전쟁이 터지면 뭐가 터집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죠. 원유값이 오르고, 원유값이 오르면 모든 물류값이 오르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이 물류 교충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류의 우응성도 잘 안 돼. 인플레이션이 또 촉발된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멀어지기 때문에 또 튀어오른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조금 대응하고, 왜 우리나라가 환율이 약한지를,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왜 열받는지를, 그리고 저도 왜 열받는지를 좀 올려드린 영상이니까, 환율만큼 정직한 지표가 없다. 네, 환율이 튀어오를 때는 잠자코 여러분들 열심히 채굴해서 돈 벌어 봅시다.